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자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과일 박스를 나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하면서 벌써 10년 전 이맘때 남편과 함께 가게 문을 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둘이서 나누던 수많은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새벽이 전혀 춥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정막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벌써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하여간 진짜 부지런하셔라. 맞다. 이번에 둘째가 승진했다면서요? 언니는 좋겠어요. 아들 둘 다 잘 커서요. 옆 가게 이명순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챙겨주는 이명순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순 씨 나왔구나? 이제 자기들 앞가림은 하는 것 같으니 나만 잘 살면 돼. 숙자는 아들 이야기를 하는 순간만큼은 피곤한 기색도 잊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쌓아놓은 과일 상자들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에는 자식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진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얼마 전 결혼한 작은아들 우진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 우진이가 회사에서 가족 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숙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꼭 검진 받으셔야 해요. 평소에 아파도 병원 안 가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난 멀쩡한데 무슨 검진을 받아. 돈도 아깝고 바쁜데 시간도 없어. 어머니, 제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린 거예요. 이번엔 꼭 가셔야 해요. 우진이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숙자는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소 딱히 아픈 데가 없어서 걱정 없이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 골다공증은 물론이고 위의 종양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수술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은 경미한 수준이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세요. 의사의 말에 숙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들어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주거나 이미 충분히 과일을 주문해 놓고 또 주문하는 실수를 종종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치매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을 일로 달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맛보게 된 편안한 일상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의 하얀 커튼 사이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자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병원 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던 시간, 이제는 그 일상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왔어요, 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이명순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명순 씨, 와줘서 고마워. 앉아.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위암 초기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글쎄, 내가 치매 초기래. 그동안 가게에서 실수가 잦았던 게 다 이런 이유였나 봐. 숙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아이고, 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게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이 동네가 뜨고 있어서 권리금도 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침에 과일 상자 나르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손님들 거스름 돈 계산하는 것도 자꾸 헷갈리는 게 이러다 점점 더 나빠질까 무서워.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이면 을에 과일을 고르고 진열하던 손놀림, 단골 손님들과 나누던 정겨운 대화들,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동네도 재개발 확정됐다면서? 10년 동안 말만 있더니 이제 진짜 시작하네.
네, 맞아요. 6개월 안에 이주해야 한대요. 마침 잘 됐네요. 가게도 정리하시고 쉬세요. 퇴원 후 숙자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가게를 처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열대 하나하나, 저울, 심지어 계산대에 긁힌 자국 하나까지도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좋은 값에 매도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은 것 같은 허전함이 가슴 한켠을 채웠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정숙자는 두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이 놓여 있었고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다들 모이라고 하시고. 큰아들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정리했고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확정됐어. 6개월 안에 이주를 해야 한다더구나.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려고 불렀단다. 숙자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 우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최소 3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숙자는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꼼꼼한 막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속마음과는 다른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진아, 정말 축하한다. 내가 항상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 했잖아.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냈으면 좋겠어. 목소리는 밝게 나왔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막내 아들과 3년이나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이후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연락드리고 영상통화도 하면서 지낼게요. 3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진의 다정한 위로에 숙자는 더욱 마음이 아려왔지만 아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밝은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희와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마침 저희도 전세 계약이 끝나가거든요.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훈의 적극적인 제안에 숙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큰아들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아니다. 난 재개발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아볼까 해.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숙자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아들의 낙담한 표정에 숙자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탁자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모시면 편하실 줄 알았는데. 며느리도 옆에서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며칠 뒤 시장에서 이명순을 만났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골목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혼자 사시는 것보다 큰아들이랑 같이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훈이가 효자 같은데. 이명순의 말에 숙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장사도 하지 않아 매일 만나던 사람들도 볼 수 없게 되었고 혼자 지내다 보면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치매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숙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혼자만의 고집을 부리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내다가는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 고민 끝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좋네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라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합가를 결정한 후 정숙자와 지우는 함께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여러 집을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방이 2개뿐이라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방 3개짜리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훈의 말에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을 더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에 방도 3개나 있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얻는 집, 제 명의로 해도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모실 건데 지금부터 제 명의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지훈의 말에 숙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를 의심해서 하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진명이는 엄마 앞으로 해야겠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아직은 정신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있으니 내 재산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아.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지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숙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미리미리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숙자의 단호한 태도에 지훈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있었지만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일 숙자는 부동산에서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네 식구가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지만 숙자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정숙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여러 식구가 한 집에서 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엄마 아빠는 안방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화장실도 딸려 있고 젊은 부부가 쓰기에는 안방이 더 편할 거야. 숙자가 먼저 안방을 권하자 며느리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이미 안방으로 짐을 옮기려는 듯한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은 짐도 많지 않으실 테고 저희가 안방 쓰는 게 맞죠. 지훈이 덧붙이는 말에 숙자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먼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들 부부의 태도에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손주 민수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웃을 때면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우리 민수 좋아하는 달걀말이 해줄까? 할머니가 특별히 예쁘게 만들어줄게.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이 채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주말 밤마다 들려오는 시끄러운 TV 소리와 주방에서의 술자리 소음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늦은 거 아니니?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어머니, 저희도 직장 생활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라도 풀어야 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며느리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세요? 주말에 좀 쉬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일찍 일어나시더라도 저희가 일어날 때까지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되나요? 숙자는 그릇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시어머니 아침밥 차려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차려 먹느라 그릇소리 나는 게 시끄럽다고? 아침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숙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멈추었습니다. 이제 주방에서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으로 비치고 있었지만 숙자의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온 듯한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민수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한번 상의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좋은 데가 있는데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은 비용이 꽤 든다고 하던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예요. 요즘은 다들 영어 유치원 보내거든요.
아파트에서 우리 민수만 안 다니면 나중에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숙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과일 여러 박스를 팔아야 겨우 몇만 원 남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나 비싸니? 그냥 일반 유치원은 안 되겠어? 어머님, 재개발 보상금도 받으시고 가게도 처분하셨잖아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고. 그래도 손자 교육비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숙자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들 것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다른 애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비 지원해주고 그래요. 돈도 있으신데 어머니도 지원 좀 해주세요. 숙자는 가게 판 돈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영어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며느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수학이랑 과학도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학원비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숙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어 유치원비는 내주지만 학원 비용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아직 어린애를 무슨 학원을 보낸다고 그러니? 그리고 우리 우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도 공부 잘했어. 꼭 학원을 보내야만 하는 건 아니야. 어머님, 도련님이랑 우리 민수는 달라요. 민수는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좀 둔한데 이렇게라도 안 시키면 나중에 사람 구실을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숙자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훈이가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니?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네 남편이야.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고 숙자는 이제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학원비를 거절한 뒤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도 숙자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가 특히 좋아하는 잡채를 정성스럽게 무쳤고 갈비찜도 한참을 졸여 윤기가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진아,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까지 해줘서 고맙구나. 엄마는 내가 바빠서 잊었을 줄 알았는데. 낮에 걸려온 우진이의 전화에 숙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 내외는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는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이 하나둘 식어가는 동안 숙자의 마음도 함께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들어왔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아, 왜 이제 왔어? 전화도 안 받고. 저녁은 먹었니? 아, 저희 회사 동기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먹고 왔어요. 말씀 안 드렸나요? 연락이라도 해주지. 엄마가 잡채랑 갈비찜도 해놨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어머님 먼저 드세요. 굳이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이 숙자의 가슴을 에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숙자는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가워진 잡채를 집으면서 숙자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합가를 했던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생일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생일이면 꼭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줬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숙자는 식은 갈비찜을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어머니의 생일을 잊다니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자니 차라리 예전처럼 홀로 살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숙자가 방 안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노크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듯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요. 혹시 5시간 정도만 밖에 다녀오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이 추운 날씨에? 길도 다 얼어 있어서 위험한데 어떻게 나가? 어머님, 저희끼리 있어야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서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에 계시는 명순 아주머니도 만나시고 오시면 좋잖아요. 숙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누구 집인데 내가 나가야 하니? 나는 그냥 방에만 조용히 있을 테니 신경 쓰지 마.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있는데 방에만 계시면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잠깐 다녀오시면 시간 금방 지나갈 텐데요.
결국 숙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추운 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문득 옛날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명순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언니. 이런 추운 날 웬일이세요? 아들네랑 같이 사시니까 좋지요? 명순 씨, 사실은 숙자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어 유치원비 요구부터 생일날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일까지. 제가 잘못했네요. 괜히 제가 같이 사시라고 말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지. 명순 씨 탓이 아니야. 숙자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가슴 속 깊이 패인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숙자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몸이 좋지 않아 기운을 차리고 싶어 평소에는 사지 않던 전복과 소고기를 샀습니다. 전복 소고기죽을 끓여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장본 것들을 꺼내는데 며느리가 들어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전복이랑 소고기까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사왔다. 어머님, 이왕 하시는 거. 민수는 전복 싫어하는데 그냥 소고기죽으로 하시지. 그럼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전복은 엄청 비싸던데. 전복을 드셔야겠어요? 숙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픈 몸을 추스르기 위한 음식 하나 마음대로 못 해먹는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내 돈으로 사는데 뭐가 문제니? 어머님, 그래도 그 돈이 다 저희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인데. 이렇게 펑펑 쓰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장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누가 너희한테 준다고 했니? 그리고 설령 준다고 해도 지금은 엄연히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숙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과일 한 알이라도 더 팔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전복과 소고기를 냉장고 구석에 넣으며 혀를 찼습니다. 숙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돈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현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때는 적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박받으며 살려고 합가를 결정했던 건 아닌데. 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또다시 숙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듯한 목소리로 외출을 종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요. 저번처럼 잠깐 나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 감기 기운도 있고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냥 방에만 조용히 있을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친구들이 거실을 지나가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요강이 있는데 이걸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에서 나오지 마시고 이걸로 보시면 되잖아요? 숙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니.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요강을 바라보며 숙자는 책상 위에 놓인 막내 아들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요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숙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이 계셨네요?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가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외출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셨으니 우리랑 같이 앉아서 과일도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배도 깎아드릴게요. 갑자기 효심 가득한 며느리로 변한 모습에 숙자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평소에는 눈치 주고 구박하다가 사람들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하는 며느리의 이중성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먹기 싫다? 화장실만 다녀오면 될 것 같구나. 숙자는 차갑게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척하는 목소리가 귓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셔서 제가 정말 걱정이 많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고는 있는데 자꾸 이러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며느리의 말이 꽂힌 자리가 생채기처럼 아팠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며느리의 말에 숙자의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자신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과일 가게를 혼자서 꾸려나갈 만큼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구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척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친구들의 위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자는 화장실 수건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순간 차가운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또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이불을 들고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숙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세탁하려고. 이게 무슨 냄새죠? 설마 어머님, 이불에 오줌을 싸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쓰는 세탁기에 넣으시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숙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들었다가도 수시로 깼습니다. 결국 숙자는 어른용 기저귀를 사서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차고 잠자리에 들면서 숙자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당당하게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기저귀를 차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구나. 어둠 속에서 막내 아들을 그리워하며 숙자는 또다시 베개를 적시는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흐느낌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 부부가 숙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쪽으로 옮기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점도 많잖아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요. 숙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인데?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야 하니? 너희가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언젠가는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냥 미리 주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저희는 세 식구고 큰 집이 필요한데 어머님은 혼자시니까 작은 원룸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님은 살림도 없으시잖아요. 원룸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합가를 제안하던 때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마치 숙자가 자신들의 집을 빨리 비워줘야 할 세입자처럼 대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던 거니?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 합가를 제안했을 때부터 집 명의를 달라고 했을 때에도 모든 것이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숙자는 처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그들이 준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이제는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숙자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막내 우진이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는지 우진이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뭔가 있는 거 다 알겠는데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진의 따뜻한 말에 숙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물살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진아, 형이랑 형수가 날 내쫓으려고 해. 내 집에서 나보고 원룸으로 나가라는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강 사건부터 친구들 올 때마다 쫓겨나다시피 했던 일, 그리고 방금 전 있었던 원룸 얘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형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아들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우진아,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고 계신데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우진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우진아, 너무 화내지 마라. 엄마가 잘 해결할게. 어머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숙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까지 이런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숙자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누군가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를 모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엄마를 내쫓으려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형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동생의 모습에 지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진아,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너 무슨 일인지나 알고 이러는 거야? 형,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형수 친구들 온다고 엄마를 내쫓고 요강까지 주면서 방에만 계시라고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숙자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늘 온화하고 조용하기만 하던 막내 아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아들이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 저희도 걱정이 많아서. 며느리의 말에 우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형수님, 그만하세요. 엄마 약점 잡아서 이용하시는 거 다 알아요. 처음부터 이 집 노리고 합가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가 없었으면 어머니 누가 돌봐드렸겠어? 너는 미국 가서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이래? 지훈이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진도 물러서지 않고 형의 손을 쳐냈습니다. 형, 엄마 돈으로 산 집 빼앗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너희 둘 제발 그만해라. 숙자의 외침에 두 아들은 겨우 몸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짐 챙기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우진아, 네가 뭔데? 너 미국 가 있느라 엄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봐드린 적 있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엄마 돌본다고 난리야? 지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모실 거야? 얼마나 모실 수 있나 두고 보자. 하지만 우진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숙자는 아들의 단단한 눈빛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우진은 엄마를 미국으로 가기 전에 신혼집으로 살던 오피스텔로 모셨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금의 숙자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됐어요. 다행히 저희 집 월세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집이 비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공간이에요. 오피스텔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미리 청소업체를 불러 깨끗이 정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진아, 너한테 엄마 집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라도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지내던 몇 달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불안에 떨며 일어났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미국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좋은 아파트도 있고 한인타운도 가까워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숙자는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니? 난 너희 부부 미국 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셔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더 큰 기쁨이에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고 싶어요.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숙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으며 숙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든든한 막내 아들이 있어 앞으로의 삶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계약한 집 있잖아요. 금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집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왜 파시려고 하세요? 이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괜찮아요. 그냥 빨리 팔아주세요. 전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당장 저희는 갈 데도 없고 전세금도 없는데 이러시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민수 때문에 이사 못 가요. 며느리도 전화를 받아 호소했습니다. 너희들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눈치 보며 살 순 없지.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짐 빼. 더 이상 할 말 없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숙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훈 부부가 우진의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무시했던 터라 결국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원룸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도, 요강 드린 것도 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숙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난 너희에게 때가 되면 다 물려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았는데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구나. 지훈아, 이제 내 몫은 없다. 어머니, 제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숙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숙자가 살던 집은 무사히 팔렸습니다. 지훈 부부는 급하게 근처 전세를 알아보았지만 그새 전세금이 많이 올라 예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저희가 살던 집으로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손주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재개발 보상금에서 1억을 줄 테니 그걸로 전세 구해서 살아. 하지만 이건 민수 때문에 주는 거야. 앞으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큰아들에게 돈을 보내고 난 후 숙자는 우진에게도 같은 금액을 주려 했습니다. 우진아, 내 형한테 준 만큼 너한테도 주려고 하는데. 우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둘 다 일하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그 돈은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잘 간직하세요.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을 위한 건 하나도 못 하셨잖아요.
우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그동안 못 가본 곳도 가보시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하세요. 남은 돈으로 실컷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머니 차례예요. 숙자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아들과 달리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막내 아들의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드디어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숙자는 우진의 집 근처 한인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했지만 주변에 한국인들이 많아 일상생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한인마트도 크고 한국 식당도 많아서 좋으시죠? 우진의 말처럼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한인 노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며느리도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숙자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해요. 주말에는 제가 꼭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이고, 너도 바쁜데 그러지 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한국 가서도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이제 저희도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도 따뜻한 미소로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도 많이 편하고 좋아요. 한국 가서도 계속 함께 지내요. 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느낀 행복이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부부의 삶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자꾸나. 서두를 것 없어. 숙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래된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잘 컸어요. 당신 닮아서 그런지 마음도 참 곱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니까 그 치매라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깜빡하는 것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불안에 떨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질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진이 출근하면서 건네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가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저도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우진이네랑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고 방 안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의 깊은 산골 마을 오정의 사과 농장에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절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지만 정작 그녀가 듣고 싶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야, 올해는 사과가 작년보다 더 탐스럽구나. 당신 손길이 닿으니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게지. 우리 사과밭이 문경에서 제일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과수원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남편은 마른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지만 깊은 주름진 눈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맴돌았습니다. 결혼 후 10년 부부는 소 몇 마리와 사과 농장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병원도 다니고 민간요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도 멈췄고 약초를 달여 마시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자식 없는 부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정혜의 귀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집 제사를 지내주겠나? 올해도 손주 얼굴 보기는 틀렸는갑다. 우리 집안 대대로 문경에서 살아왔는데 이래 대가 끊기다니 우야노. 정혜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마 위에 호박은 눈물로 흐릿해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냄비 앞으로 가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 자국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혜야, 당신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 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세상에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마는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 되는 거야. 옆집 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사과를 따면서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야 아이들 셋 먹여 살리려니 이렇게 고생이지만 정혜 씨는 둘이서만 살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누가 돌봐주나요? 아이도 없는데 재산 모아서 뭐 하게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정혜의 가슴에는 칼이 꽂히는 듯했습니다. 저녁이면 부부는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밤, 남편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저도 많이 지쳤어요. 병원도 다 돌아다녀 봤고 절에 100일 기도도 해봤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가끔 꿈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해서 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혜의 긴 고백에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며 살아가는 게 하늘이 우리에게 준 운명인가 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정혜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문경의 쓸쓸한 시골집에서 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마당의 개가 유난히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부부는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저 개소리가 심상치 않네요. 밖이 너무 어두워서 창문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한 번만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혜의 말에 남편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밤이었습니다. 정혜야, 이런 일이. 여보, 빨리 나와서 봐야 해. 빨리 나와봐. 남편의 목소리에서 최근 몇 년간 들어본 적 없는 설렘과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혜는 잠옷 차림 그대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추운 밤에 누가 이렇게 어린 아기를 두고 갔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마음이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포대기에 꽁꽁 쌓인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어쩌면 좋죠? 내일 날이 밝으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혜가 망설이며 말했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아기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눈빛이 반짝였고 입가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은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촛불 아래 아기의 얼굴이 평화롭게 빛났습니다. 그때 아기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젖은 나오지 않았지만 젖을 물리자 아기는 그녀의 체온에 안정을 찾은 듯 울음을 그쳤습니다. 정혜야, 이건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야. 우리가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되어주자. 아무도 모르게 우리 호적에 올려서 친딸처럼 키우면 어떨까?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늘 딸아이를 꿈꿔왔어요. 이름도 진작에 지어뒀답니다. 수민이라고요. 맑은 물처럼 순수하고 총명하게 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아이를 수민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딸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적막했던 시골집에 새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부부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수민이가 집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의 봄날이었습니다.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에서 정혜는 늘 그랬듯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혜 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정혜는 갑자기 구역질이 나와 자리를 피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설렜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혹시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일을 더 도와줘야 했는데 미안해. 오늘은 일찍 쉬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별일 아닐 거예요. 그저 오늘 밭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이상하게 요 며칠 속이 자주 울렁거리네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환한 미소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 되셨네요. 초음파 상으로도 아주 건강한 아기예요. 심장 소리도 아주 힘차답니다. 선생님, 정말 임신 맞나요? 이거 꿈 아니지요? 그날 저녁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수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민아, 우리 딸. 네가 이제 진짜 언니가 되는 거야. 엄마 뱃속에 내 동생이 자라고 있단다. 앞으로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줄 거지? 우리 수민이가 이제 큰언니니까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동생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해. 그동안 혼자여서 많이 외로웠지? 아빠, 정말 제가 언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쁜 인형도 같이 가지고 놀고 공주놀이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생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싶어요. 5살 수민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건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정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건우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은 30년 동안 피워온 담배 때문이었는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고 정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민아, 건우야. 이리 와서 아빠 옆에 앉아보렴. 아빠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단다. 아빠가 너희들을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 더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서로 의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두 사람은 피가 섞인 진짜 남매야. 수민아, 네가 누나니까 건우를 잘 돌봐주렴.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이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아빠 빨리 나와서 우리랑 놀러 가요라고 말했고 수민이는 아빠 제가 맛있는 밥 먹여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정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보낸 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수민이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특별한 선물이에요. 내가 없더라도 건우와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재산도 둘에게 반씩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수민이가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할 때가 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는지 꼭 말해줘요. 정혜야, 내가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 정혜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정혜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를 위해 자신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며 두 아이를 당당하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수민이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 정혜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정혜와 남편이 평범한 농부였던 것과는 달리 수민이는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제가 전교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제 성적을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수민이는 꼭 서울 가서 더 큰 꿈을 이뤄야 한다고.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적대요. 엄마, 저 정말 서울로 유학 가고 싶어요. 우리 수민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이렇게 똑똑한 딸을 두다니.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정혜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 수민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해주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까지
수민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지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매일 학원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고 저는 왜 아무것도 안 시켜주세요? 저도 뭔가 배우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은 다 뭐라도 하나씩 배우는데. 건우가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우야, 누나는 공부를 특별히 잘하니까 더 공부를 시키는 거야. 내가 누나처럼 공부를 잘하면 너도 보내줄게. 엄마가 너무 누나만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봄날 오후 수민이는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혜 씨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수민이가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우리 애들은 저 닮아서 그런지 공부랑은 담을 쌓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늘 걱정했는데 다행히 수민이가 절 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촌스럽고 배운 것도 없는데. 수민이 친부모님이 필시 똑똑하고 키도 크신 분이었나 보네요. 그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다행이에요. 똑똑하고 몸매도 좋고. 수민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의 대화는 계속 들렸지만 더 이상 그 의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대문을 밀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와 옆집 아주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민이의 학교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가정시간에 선생님께서 요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엄마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누나가 좋아하는 두부도 넣고 참치도 넣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짜게 된 것 같지만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맛보고 평가해 주세요. 건우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수민이와 정혜는 밥그릇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정혜가 잠자리에 들려할 때였습니다. 수민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의 딸이 아닌 건가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전부 사실인가요? 저는 엄마 아빠의 진짜 딸이 아닌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모른 척 하고 싶지 않아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민이 네가 조금 더 성숙해졌을 때 이야기해 주려고 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수민아, 너는 우리에게 하늘이 보내준 특별한 선물이야. 17년 전 그 추운 겨울밤에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너를 만났단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세요? 엄마가 알고 계시잖아요? 제발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버려졌는지, 제 부모님은 누구신지 전부 알고 싶어요. 수민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수민아. 엄마도 내 친부모가 누군지 정말 몰라.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널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애틋하게 사랑하며 키웠어. 너는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딸이야. 그건 변함없는 진실이란다. 그날 이후 수민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잃었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늘 1등하던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혜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시장을 보러 시내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수민이가 염색한 머리에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과 어울려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골목길에서 수민이는 낯선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왜 여기서? 정혜는 딸을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수민이의 웃음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딸이 아닌 다른 아이의 웃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
수민이를 친딸처럼 키우겠다던 그 간절한 다짐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정혜는 자책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이해해줄 수 있었는데. 후회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수민이의 성적은 나날이 떨어졌습니다. 교실에서도 친구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담임 선생님은 정혜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수민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성적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혹시 집안에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수민이가 이렇게 변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혜는 눈물만 흘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양 사실을 말할 수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걱정 어린 눈빛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수민이를 정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지금 밤 12시야. 어디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 오는 거니? 선생님이 오늘 널 많이 걱정하시더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게 다 엄마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에요?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왜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저는 버려진 아이잖아요. 이제 와서 엄마인 척 하지 마세요. 수민이의 날카로운 말에 정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수민아, 엄마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이제 엄마의 딸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런 적도 없었고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매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수민이의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렸고 수민이는 말없이 밥만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수민이는 서울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보려고 해요.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진짜 부모님을 찾아볼까 해요. 정혜는 수민이의 마지막 큰절을 받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수민이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 보였고 그것이 정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 1년은 한두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통화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점차 끊겼습니다. 건우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왔습니다. 엄마, 혹시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서울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시간 되면 누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라도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건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혜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다리도 안 좋으신데 농사 그만두시고 제가 사는 데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됐으니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니 제가 너무 걱정돼요.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혹시 수민이가 마음을 돌리고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이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지. 엄마가 여기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해. 정혜는 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매일 대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면 수민이가 좋아하던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그 아이가 따먹던 감나무에 감이 익어갔지만 수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혜는 매일 수민이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불을 널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정혜와 건우가 제사상을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수민아, 정말 내가 맞니?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수척한 얼굴이었고 긴 소매 사이로 팔에 있는 문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매일 기다리던 딸이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버지 제사라 건우도 와 있나 봐요.
수민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간간히 누나를 흘깃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기 있고 싶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버거웠나 봐요.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전처럼 같이 살고 싶어요. 건우가 먼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누나. 이제 엄마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제가 자주 못 와서 늘 죄송했거든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네가 곁에 있으면 좋구나.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여전했습니다. 수미는 말없이 농사일을 도왔고 때때로 멍한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빚을 좀 졌어요. 8천만 원인데.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밭을 팔아서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수민이의 진짜 목적이었던 걸까요? 돈을 주면 아이는 또다시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수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친엄마였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저는 남이니까 이러시는 거죠? 키워주셨다고 해서 제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요? 정혜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수민은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상자에는 옛 가족 사진과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수민이와 건우에게 반씩. 하지만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수민의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정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친자식인 건우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 집의 진짜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저녁밥을 먹으며 수민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유언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 거야. 나중에 그때 가서 너희 둘이 공평하게 나누렴. 수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평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친자식인 건우의 몫이 될 테니까요. 유언장을 본 후 수민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몫을 받겠지만 그게 언제일까? 빚은 자꾸 불어나는데. 엄마가 말한 공평한 분배, 그건 결국 거짓말일 뿐이야. 8천만 원에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고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만 없다면 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처음에는 스스로도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혜가 병원에서 돌아오자 수민이 평소와 다르게 밝은 목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엄마가 평생 농사만 지으시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이제는 저랑 같이 좋은 데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쉬어야죠. 갑자기 웬 여행이니? 농사철인데. 엄마, 다리도 안 좋으신데 좀 쉬면서 구경도 하고 오면 좋잖아요. 제가 다 알아봐 놨어요. 맛있는 식당도 찾아놨고 경치 좋은 곳도 많대요. 그럼 건우도 같이 가자꾸나. 오랜만에 가족 여행하면 좋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우리 둘이만 가요. 엄마랑 저랑.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엄마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여행 내내 수민은 평소와 다르게 밝았지만 때때로 보이는 초조한 눈빛이 정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운전해서 그런가. 정혜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목적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엄마,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오랜만에 같이 드시면서 이야기도 해요. 옛날처럼요. 평소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보이는 딸의 애정어린 모습에 한 잔을 비웠습니다. 차에서 졸다 깼을 때 정혜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이었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백미러에 비친 수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수민아, 여긴 어디니? 왜 이런 곳으로 온 거야?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엄마, 잠깐 내려주세요. 차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난 그냥 여기 있을게.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엄마도 잠깐 나와서 몸 좀 푸세요. 어차피 이제 다 끝날 일이에요. 차에서 내린 정혜는 수민의 눈빛에서 낯선 광기를 읽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자신이 키운 수민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엄마 잘못이에요. 그때 8천만 원만 갚아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처음부터 엄마는 거짓말쟁이였죠. 나중에 재산 반반 나눠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어차피 다 건우 거잖아요. 수민이 재빨리 차에 올라탔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차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수민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같이 집에 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지만 수민은 차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정혜가 차 문에 매달렸지만 수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정혜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렇게 키운 우리 수민이가. 정혜의 절규가 깊은 산속에 메아리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보다 더 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입양하라는 사실을 너무 오래 숨겨둔 걸까요? 정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달빛이 쐬어드는 산길에 홀로 서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이곳에 버리려 했던 수진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수민아,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찬바람이 스치자 정혜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젊은이라면 밤새 걸어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녀의 다리 상태로는 1시간도 버티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이렇게 죽는구나. 네 누나가 이럴 줄은 몰랐어. 아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이 든 가방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산길에서 들리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뿐이었습니다. 정혜는 1시간 정도 길을 내려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고 무릎과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아픈 다리는 더욱 고통스러워졌고 관절에서는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더는 못 가겠어. 이러다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걸까? 의식이 희미해지는 사이 문득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민이가 처음 집에 왔던 날, 건우가 태어났던 날, 네 식구가 사과밭에서 함께 웃으며 사진 찍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꼭 안아주던 모습까지. 여보, 수민이를 잘 키우지 못해 미안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해갔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팔을 꼭 껴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다리는 이제 완전히 감각을 잃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전신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건우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수민아,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이틀째 되는 날, 정혜의 의식이 완전히 흐려져 갈 때였습니다. 여보,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와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버섯을 따러 온 마을 부부가 정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정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혜는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머리맡에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산에서 발견되셨을 때는 심각한 탈진 상태였어요.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시네요. 지금은 링거액이 들어가고 있으니 좀 쉬세요. 간호사가 정혜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정혜는 병실 전화기로 건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건우야, 엄마인데 지금 문경중앙병원이야. 너만 와줄 수 있니?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구나.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누나가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도 찾고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건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1시간 후 건우가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건우야, 내 누나가 엄마를 산에 버리고 갔어. 재산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나 봐.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구나. 네? 설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내 누나가 그랬어. 엄마를 버리고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한 거야. 하지만 경찰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살인미수라고요. 안 돼. 경찰에는 말하지 말자. 하지만 이제 더는 내 누나를 감싸주지는 않을 거야. 엄마도 이제는 마음을 정했단다. 어둑해진 병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정혜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품어온 모성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민이를 감싸지 않을 거야. 내 딸이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이제는 접어야겠구나. 정혜는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는 건우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서성이던 수미는 정혜를 보자 영혼이 빠져나간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살아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치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건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누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질투할 정도로 더 예뻐하시고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누나는 이제 우리 누나가 아닌 것 같아요. 건우야. 정혜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건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봐도 엄마 아빠는 누나를 더 아끼셨어요. 누나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공부도 더 시키시고 저는 질투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누나는 어떻게 엄마를...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혜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해맑게 웃던 어린 수민이가 떠올랐습니다. 첫 돌잔치 때 예쁜 한복을 입고 웃던 모습,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며 신나게 뛰어가던 모습, 가족 사진 찍을 때 아빠 품에 안겨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추억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것을 보며 정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당에 들이운 긴 그림자처럼 세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처럼 정혜의 마음속에도 슬픔이 깊게 물들어갔습니다. 수민아, 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더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정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저는... 수민이 흐느끼며 정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혜는 단호하게 손을 뺐습니다. 네가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20해 동안 키운 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네가 날 버린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도 끝났다. 더는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없구나. 엄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라. 용서는 했어.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너를 다시는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구나.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보석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산 네 돌반지야. 그리고 여기 1,000만 원. 이걸로 우리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자. 엄마, 전 이제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엄마의 딸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정혜는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거라. 더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내가 날 버린 그 산에서 나는 이미 딸을 잃었다. 수민이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창문 틈으로 바라보며 정혜의 눈앞에 27년 전 그날이 겹쳐졌습니다. 추운 겨울밤 대문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 속 갓난아기의 모습이 그때는 그토록 기뻤던 순간이 이제는 가슴을 찢는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수민이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잘 키웠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했나 봐요. 방 안에서 정혜는 창문 틈으로 수민이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 더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늦가을에 찬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수민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건우가 퇴근 후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건우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엄마 곁에서 사과 농사도 배우고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정혜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7년 전 수민이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엄마 때문에 네 앞길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 요즘 다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보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평생 모시면서 이 과수원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정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사과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고 붉게 익어가는 사과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네 인생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엄마는 네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해. 7년 전 수민이가 시골로 내려와서 산다고 했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사과밭에서는 모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쪽 나무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그늘에서 좀 쉬세요.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엄마도 아직은 할 수 있어. 네가 옆에 있어 주니까 더 힘이 나는구나. 늦여름의 햇살이 사과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일하는 건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사과가 정말 잘 열렸네요. 이렇게 탐스럽게 익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 사과밭이 내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정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행복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 아이는 잃었지만 남은 아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그녀의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혜는 건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너와 의논할 중요한 얘기가 있구나. 내 아버지의 유언에 관한 거야. 정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고 깊은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을 너와 수민이에게 반반 나누라고 하셨지. 그동안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단다. 건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른 결정을 했어. 내 몫은 그대로 줄 거야. 하지만 수민이의 몫은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해. 수민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구나. 엄마,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수민이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수민이에게 해준 것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으면 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가정을 만날 수도 있겠지. 정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아, 이해해 주겠니?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구나. 엄마가 결정하신 거라면 저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정혜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민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행복했던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걸 다른 아이들에게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구나.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봐. 부모가 된다는 건 단순히 사랑하는 것 이상이 필요했던 거야. 다음 날 정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산 기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수민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수민아, 너도 어디에서든 잘 살길 바란다. 정혜는 창밖에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붉게 물든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